미라지 이노베이션 30층의 최고 경영진 회의실 창밖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빗줄기는 방탄 유리를 세차게 두드렸지만 안쪽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지는 못했다. 공기는 강요된 존경심과 억눌린 야망으로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세리는 연단 중앙에 서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다. 오늘은 그녀가 지난 3년간 비밀리에 쏟아부은 모든 것의 정점을 찍는 날이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는 대표이사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맞춤 제작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이었으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리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함께 미래 제국을 건설할 것이라 굳게 믿었던 남자였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익숙한 따뜻함 대신 평가하는 듯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는 세리가 손에 미세한 떨림을 애써 감추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가득 메울 만큼 또렷했다. 단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공급망 물류 시스템을 예측하고 자가 학습하며 최적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태계입니다. 그녀의 등 뒤 거대한 스크린이 우아한 인터페이스로 단순화된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과 예측 모델로 밝아졌다. 그녀는 정확히 20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냈다. 신경망 아키텍처의 독창성, 경쟁사 대비 40% 이상,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능력, 그리고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직접 코딩한 다층 구조의 보안 및 윤리적 안전장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몇몇 나이든 임원들은 눈에 띄게 감명받은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강민준을 향하며 그의 반응, 그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리가 마지막 장, 즉 향후 5년간의 보수적인 재무 예측 슬라이드로 넘어가려던 순간이었다. 강민준이 손바닥을 보이며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렸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의 회의실 전체가 즉각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세리가 지난밤 그의 아파트에서 보았던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계산적인 조소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고했어요, 한세리 팀장. 그의 목소리는 잘 닦인 강철처럼 매끄럽고 차가웠다. 정말 야심찬 노력이군요. 아마도 현재 팀장 직급에는 과분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당신의 프로메테우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순진하며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라는 단어를 미묘하지만 날카로운 경멸과 함께 강조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천천히 그의 185cm가 넘는 키를 과시하며 일어섰다. 그의 존재감이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그 핵심 개념 자체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더군요. 그래서 내가 직접 그것을 개선하고 현실화하는 수고를 좀 했습니다. 그가 주머니 속의 다른 리모컨을 클릭하자 세리의 화면이 꺼지고 새로운 로고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프로젝트 이카루스, 세련되고 공격적인 디자인이었다. 이것이 그가 마치 신의 계시처럼 선언했다.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진정한 미래입니다. 핵심 기술 특허 출원은 모두 지난주에 내 이름으로 완료했습니다. 세리의 피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이카루스는 명백히 그녀의 아키텍처였다. 색상 팔레트가 다르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부록 페이지에 간략하게 스쳐 지나간 코드 구조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것이었다. 그가 모든 것을 훔친 것이다.
그가 그녀의 개인 서버에 접속해왔던 것이다. 그가 늦은 밤까지 프로젝트를 응원한다며 그녀의 연구실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은 격려가 아니라 조직적인 데이터 도둑질의 현장이었다. 그녀의 노트북에 접근하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복제하고 그녀의 열정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제물로 삼았다. 배신감의 고통이 공적인 굴욕감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민준 씨, 아니, 강 대표님.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입술이 바싹 말라붙었다. 그건 명백히 제 작업물입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이건 내 전부라고요. 내가 못할 것 같나? 강민준이 위험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한세리 팀장, 지금 이 사회가 전부 보는 앞에서 당신 회사 대표를 기술 절도죄로 고발하는 건가? 고작 시니어 프로그래머 주제에 상당히 무모하고 위험한 발언인데 그의 시선이 테이블을 훑었다. 임원들은 일제히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자신들의 서류나 태블릿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선택을 마친 상태였다. 그들은 승자의 편에 섰다. 강민주는 다시 세리를 바라보며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망상적인 편집증, 상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그리고 명백한 무능함은 강민준이 마치 희생자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유감스럽다는 듯한 권위적인 톤으로 바꾸어 말했다. 미라지 이노베이션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오늘부로 한세리 팀장을 해고합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보안팀이 당신 자리로 가서 개인 물품을 챙기는 것을 도울 겁니다. 인정상 10분 주지.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방 안의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를 거스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잔인한 경고였다. 세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산산조각이 났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그녀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느꼈다. 그녀는 등을 로봇처럼 곧게 펴고 천천히 돌아서서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밖 복도에는 이미 연락을 받은 듯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무표정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죄수를 호송하듯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속한 핵심 기술 개발팀의 개방형 사무실은 그녀가 나타나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타이핑 소리마저 멎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자신들의 모니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의 감시하에 책상 위의 작은 화분과 개인 텀블러, 그리고 낡은 개발 서적 몇 권을 작은 종이 상자에 담았다. 정확히 10분 후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거대하고 빛나는 유리 로비, 문 밖으로 말 그대로 밀려났다. 그녀가 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의 거센 폭풍우가 그녀를 정면으로 강타했다. 빗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순식간에 그녀의 얇은 블레이저와 셔츠를 흠뻑 적셨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우산은 회사에 두고 나왔다. 아니, 애초에 오늘 아침에는 날씨를 확인할 경황도 없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자신이 개발한 미래를 발표한다는 부푼 꿈을 안고 이 문을 통과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직장도 3년간의 피땀 어린 결과물도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도 모두 잃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빈손, 알몸으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버려진 것이다. 저 위 30층 강민준의 개인 집무실. 그는 조금 전에 격앙된 분위기와는 달리 완전히 평온을 되찾은 모습으로 거대한 통유리 창가에 섰다. 한 손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싱글, 몰트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마치 높은 곳에서 미물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신처럼 빌딩 입구 보도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한세리의 작고 흠뻑 젖은 모습을 내려다 보았다. 회색 콘크리트 위로 그녀의 비참한 실루엣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추위에 떨며 스스로의 몸을 감싸 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쏟아지는 비 속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기 시작하는 모습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강민주는 멀어져 가는 그 작은 형체를 향해 조롱하듯 위스키 잔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그의 입가에 차갑고 경멸적인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똑똑했지만 어리석었고 재능이 있었지만 순진했다. 그저 자신의 더 큰 야망을 위한 완벽한 디딤돌에 불과했다. 한세리가 빗속에 다음번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는 메마르고 거슬리는 소리로 나지막이 웃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빈손으로 떠났다. 한세리가 서울을 떠난 것은 그녀가 쫓겨난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다. 굴욕감과 배신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었다. 그녀는 작은 원룸의 보증금을 빼고 몇 안 되는 짐을 중고 시장의 헐값으로 넘겼다.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편도 항공권 한 장만을 손에 쥔 채 대한민국 땅을 떴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연락을 주고받던 몇 안 되는 대학 동기들의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은 모두 삭제했다. 한셀이라는 존재는 한국의 디지털 기록 속에서 유령처럼 사라졌다. 그녀가 선택한 망명지는 실리콘밸리, 정확히는 팔로알토의 변두리에 위치한 값싼 단기 임대 아파트였다. 기술의 심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생존을 위한 싸움터일 뿐이었다. 미라지 이노베이션에서의 불명예 해고 기록은 족쇄가 되었다. 몇 번의 면접에서 그녀는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증명하려 했지만 추천서를 요청하는 단계에서 번번이 막혔다. 강민주는 그녀의 어깨 평판까지 철저히 짓밟아 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포기하는 대신 더 깊이 숨어들었다. 낮에는 이민자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했고 밤에는 제로라는 가명으로 프리랜서 코딩 플랫폼에서 익명의 의뢰를 받았다. 그녀는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 해결, 보안 취약점 분석,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받았다. 그녀는 잠을 줄였고 인간관계를 끊었다. 그녀의 삶은 모니터 불빛과 키보드 소리, 그리고 차가운 분노로만 채워졌다. 이 고독한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생존 이상의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단련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훔쳐온 프로메테우스에 안주하고 있을 강민준을 떠올리며 자신의 지식을 그보다 몇 단계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최신 양자 컴퓨팅 이론을 독학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분석했으며 무엇보다도 기업 사냥꾼들의 전략을 밤새워 연구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을 되찾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기술이 움직이는 판 자체를 소유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그녀의 제로라는 아이디는 어둠의 개발자 네트워크에서 신화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암호화 프로토콜을 해제했고 거대 테크 기업의 방화벽에 치명적인 백도어를 심었다가 물론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액의 포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그 존재감을 증명했다.
그녀의 통장에는 조금씩 자본금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그것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소규모 투자 회사인 반스 캐피털, 웨인스 캐피탈의 긴급 의뢰였다. 그들의 프라이빗 뱅킹 시스템이 정교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수억 달러의 고객 자산이 동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제로는 72시간의 마감 시한을 앞두고 투입되었다. 그녀는 꼬박 이틀 밤낮을 샌프란시스코의 낡은 아파트에서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며 코드 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랜섬웨어를 해제했을 뿐만 아니라 공격의 배후에 있던 해커 그룹의 디지털 지문을 역추적하여 그들의 서버 위치를 파악해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반스 캐피털의 시스템에 애초에 이런 공격을 허용한 근본적인 아키텍처 결함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까지 포함된 2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모든 것이 단 48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시스템은 복구되었고 회사는 파산을 면했다. 의뢰가 완료된 지 정확히 일주일 후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제로, 당신의 작업은 인상적이었소. 하지만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 174페이지의 미래 방어 전략은 단순한 방어책이 아니더군. 그건 공격 전략이야. 내일 정오 선이베일의 더 오크 배럴에서 점심이나 합시다. 내가 사지. A.V. 발신자는 아서 반스, 아르tur 비엔스, 반스, 캐피털의 전설적인 설립자이자 은퇴한 벤처 투자가였다. 다음 날, 세리는 낡은 청바지와 후드 티셔츠 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더 오크 배럴은 실리콘 밸리의 거물들이 비밀리에 만나는 낡고 고풍스러운 레스토랑이었다. 아서 반스는 6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형형한 푸른 눈은 그의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날카로웠다. 그는 세리의 허름한 차림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냈다. 당신이 제로군. 아서가 위스키가 담긴 잔을 돌리며 말했다. 당신이 내 시스템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어. 그건 내 경쟁자가 심어놓은 내부자의 흔적이었지. 당신 덕분에 30년 만에 회사 대청소를 하게 됐어. 그는 세리를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았다. 그런데 당신 보고서. 그건 평범한 프로그래머의 보고서가 아니었어. 그건 장군이 작성한 전쟁 계획서였지. 당신 정체가 뭐지? 세리는 그 순간 결심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굴욕과 3년간의 준비를 걸기로 했다. 그녀는 숨기지 않았다. 저는 5년 전 서울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강민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도둑맞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빈손으로 쫓겨났는지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그 냉정함이 오히려 아서의 흥미를 자극했다. 복수인가? 아서가 물었다. 복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지. 감정적이고 비효율적이야.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그 결과물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그녀는 냅킨을 집어들고 그 위에 펜으로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가 훔쳐간 프로메테우스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유치원 수준의 장난감이었죠.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그녀는 냅킨 위에 복잡한 생태계, 즉 아스트라이아, 에스트라이에를 그렸다. 그것은 단순한 AI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물류회사,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플랫폼, 그 분석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금융자회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호하는 사이버 보안 기술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지주회사의 청사진이었다. 강민주는 기술 하나를 훔쳤지만 저는 그 기술이 숨쉬는 공기 자체를 통제할 겁니다. 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의 기반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아서 반스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냅킨에 그려진 세리의 야망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천 명의 야심찬 창업가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종류의 불은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 열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를 파괴한 자의 세계를 재창조하여 완전히 집어삼키려는 얼음처럼 차가운 지성과 용광로처럼 뜨거운 의지의 결합이었다. 이 여자는 위험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였다. 좋아, 아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의 이 아스트라이아가 내 남은 생을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겠군. 그는 자신의 수표책을 꺼냈다. 초기 자본금은 내가 대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 5년 당신은 지금처럼 제로로 남아야 해. 한세리는 죽은 사람이야. 아스트라이아 홀딩스는 유령처럼 움직여야 하오. 그림자 속에서 검을 벼리는 거지. 적이 당신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당신의 칼이 그의 목에 닿아 있을 때여야 하니까. 그날 이후 한세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아서 반스의 막대한 자본과 네트워크를 등에 업고 아스트라이아 홀딩스, 에스트레이에이 홀딩스를 설립했다. 본사는 조세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 아스트라이아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유한 책임회사와 위장 투자 펀드들을 통해 움직였다. 세리는 캘리포니아의 안전가옥에 숨어 전 세계에 흩어진 소규모의 핵심팀을 원격으로 지휘했다. 지난 5년간 아스트라이아는 조용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파산 직전의 물류 스타트업, 잠재력 있는 데이터 마이닝 회사, 그리고 몇몇 핵심 반도체 부품 공급업체들을 헐값에 사들였다. 이 모든 인수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다. 시장의 그 누구도 이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하나의 거대한 전략 아래 통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5년 내내 한세리의 메인 모니터 한 구석에는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실시간 주가와 내부 정보 피드가 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이카루스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한국의 스티브 잡스로 칭송받는 기사들을 빠짐없이 읽었다. 그녀는 그가 오만함에 취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불필요한 인수합병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5년이라는 시간은 강민준을 더 높고 위태로운 곳으로 밀어 올렸고 한세리에게는 완벽한 무기와 갑옷을 만들 시간을 주었다. 이제 그녀의 검은 완성되었다. 세리는 자신의 숨겨진 지휘센터 코드명 올림푸스의 거대한 데이터 월 앞에 섰다. 화면에는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재무제표가 떠 있었고 그 안에는 강민준이 애써 숨기려 했던 치명적인 부채 비율과 현금 유동성 위기 징후가 붉은색으로 깜박이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아서, 준비됐어요. 사냥을 시작하죠. 지난 5년 동안 미라지 이노베이션은 한국 재계의 신데렐라였다. 강민준이 프로젝트 이카루스를 발표했을 때 시장은 열광했다. 물류와 AI의 결합은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으로 포장되었고 강민준은 기술업계의 총아로 떠올랐다. 그는 주요 경제 포럼의 기조 연설자가 되었고 그의 얼굴은 권위 있는 비즈니스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다. 이카루스에서 나온 막대한 초기 수익은 회사의 주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밀어 올렸다. 강민준은 자신의 성공에 완전히 도취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을 30층에서 50층 펜트하우스로 옮겼고 사방의 벽을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로 교체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고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그의 경영 철학 그 자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신의 계시처럼 여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임원들은 비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내쳤다.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거만하게 선언했다. 미라지는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닙니다.
미라지는 미래 그 자체입니다. 이 선언과 함께 그는 이카루스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기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야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바이오테크 벤처에 거액을 투자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했으며 심지어는 제주도의 호화로운 리조트 단지를 짓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이 모든 결정은 오직 강민준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이루어졌다. 재무팀이 무리한 차입 경영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올렸을 때 그는 담당 이사를 모든 임원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주며 해고했다. 숫자에 갇힌 쥐새끼들. 돈은 벌라고 있는 거지 금고에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의 고함 소리는 방음 처리가 된 집무실 문을 뚫고 나올 정도였다. 그의 관심이 온통 외부로 향해 있는 동안 정작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심장부인 이카루스 프로젝트는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것이 이미 완성된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핵심 RD 부서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자신의 새로운 놀이터에 자금을 댔다. 한때 업계를 선도했던 AI 알고리즘은 업데이트가 지연되었고 시장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대표님, 경쟁사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RD 센터장이 용기를 내어 직언했다. 특히 유럽에서 나온 헤르메스라는 새 플랫폼은 우리 시스템보다 연산 속도가 15% 빠르고 적응성도 뛰어납니다. 우리도 차세대 엔진 개발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강민주는 그 보고서를 테이블 너머로 던져버렸다. 헤르메스, 이름 한번 촌스럽군. 그깟 15% 차이로 뭘 어쩌겠다고? 마케팅부에 가서 홍보 예산이나 2배로 늘리라고 해. 기술은 이미지가 90%야. 그는 본질을 보지 못했다. 한세리가 설계했던 프로메테우스의 핵심은 자가 학습과 진화였지만 강민주는 그 진화의 동력을 스스로 차단해 버렸다. 그는 금을 낳는 거위의 모이를 끊고 그 거위의 황금 깃털로 자신의 모자를 장식하는 데만 몰두했다. 이카루스는 박제된 천재의 유산이 되어 서서히 낡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장은 냉정했다. 대형 고객사 몇몇이 조용히 재계약을 포기하고 헤르메스로 갈아탔다. 이 모든 상황은 캘리포니아의 지휘센터 올림푸스에 있는 한세리의 거대한 데이터월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모습을 5년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언제쯤 오만함의 정점을 찍고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리기 시작할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서 미라지가 바이오 사업 진출을 위해 5년 만기 회사채 3천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세리가 보안 훼손을 통해 아서 반스에게 보고했다. 시장은 강민준의 이름을 믿고 이걸 소화하겠지만 실상은 돌려막기용 자금입니다. 현금 유동성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아서의 노련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럼 이제 우리 유령들이 일할 시간이군. 채권 시장은 시끄럽지 않아서 좋아. 아스트라이아 홀딩스 산하의 위장 투자 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위스, 싱가포르, 델라웨어에 각각 등록된 3개의 다른 법인이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여 2차 채권 시장에 풀린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회사채를 조용히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장 가격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얹어주며 채권을 단기 보유하려던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다. 강민준의 재무팀은 채권이 성공적으로 전량 매각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거액의 현금이 들어오자 다시 기세등등해져서 새로운 인수합병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채권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어차피 만기까지는 5년이나 남아 있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아스트라이아는 미라지 이노베이션 전체 발행 채권의
40%를 장악했다. 그들은 강민준의 자금줄에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걸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세리의 계획은 단순히 재무적인 압박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카루스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한셀이 자신이 프로메테우스를 설계할 때부터 고집했던 특수 사양의 신경망 가속기 칩이었다. 그 칩은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일 드레스덴 외곽에 위치한 작은 강소기업 라이프니츠 마이크로테크만이 생산할 수 있었다. 강민주는 5년 전 이카루스를 출시할 때 이 칩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그는 라이프니츠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는 대신 비용을 절감하겠다며 단기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아스트라이아 홀딩스는 3년 전 시장 가격의 3배를 웃도는 거액을 제시하며 이 작은 독일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다. 인수는 조용히 진행되었고 라이프니츠의 기존 경영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제 세리는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핵심 부품 공급망을 직접 통제하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2년간 아무런 변화 없이 기존의 계약대로 칩을 공급하며 강민준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미라지의 재정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헤르메스의 추격이 거세지던 바로 그 시점, 그녀는 신호를 보냈다. 어느 날 아침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구매 담당 임원은 라이프니츠 마이크로테크로부터 한 통의 공식 서한을 받았다. 최근 전 세계적인 히토류 가격 급등 및 반도체 생산 설비 노후화로 인해 귀사에 공급하는 NPU 7칩의 분기별 생산량을 30% 감축하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또한 차기 계약부터는 공급 단가가 50%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정중했지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통보였다. 말도 안 돼. 구매 담당 임원이 강민준의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쳤다. NPU 7칩 없이는 이카루스 서버의 핵심 유닛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생산량이 30% 줄어들면 당장 다음 분기 납품 계약부터 차질이 생깁니다. 게다가 50% 인상이라니. 강민주는 불쾌감에 얼굴을 찌푸렸다. 고작 부품 하나 때문에 자신의 아침이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 그깟 독일 시골 공장놈들이 감히 강민준이 책상을 내리쳤다. 당장 다른 공급업체를 찾아봐. 대체제가 있을 거 아냐. 없으면 만들어내. 그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 그놈들한테는 법무팀을 보내 계약 위반으로 모조리 소송을 걸어버리겠다고 협박해. 하지만 구매 담당 임원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그게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 칩은 우리 시스템 아키텍처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법무팀 검토 결과 계약서상에 시장 상황 변동 시 공급량 및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용 절감 때문에 승인해줬던 조항입니다. 강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종류의 문제였다. 그의 화려한 제국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생산 차질은 즉각적인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가격 인상은 가뜩이나 나빠진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터였다. 그는 이것이 그저 불운한 공급망 문제일 뿐이라고 했어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이것이 지구 반대편의 어두운 지휘센터에서 5년 전 자신이 빈손으로 내쫓았던 한 여자가 지휘한 정교한 체스 게임의 첫 수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올림푸스의 화면에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예상 생산 효율 수치가 97%에서 68%로 급락하는 그래프가 붉게 표시되었다. 한세리는 차가운 눈으로 그 숫자를 응시했다. 첫 번째 올가미가 성공적으로 강민준의 목에 걸렸다.
이제 서서히 조일 시간이었다. 강민준의 제국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라이프니츠 마이크로테크의 NPU 7칩 공급 차질은 단순한 생산 문제를 넘어 이카루스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주요 고객사들은 납품 지연에 대해 위약금을 거론하며 압박해왔고, 경쟁사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고객들을 빼가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독일의 그 작은 부품 회사를 굴복시키기 위해 법무팀과 로비스트를 총동원했지만 라이프니츠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들은 글로벌 공급망 원칙과 기술적 한계라는 방패 뒤에 숨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강민주는 미라지 타워 50층 집무실에서 연거푸 위스키를 들이켰다. 바이오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돈만 잡아먹는 하마였고, 제주도 리조트 사업은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믿었던 이카루스마저 삐걱거리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현실인지를 거부했다. 일시적인 문제야. 이 고비만 넘기면 돼. 내가 강민준인데 고작 부품 하나에 무너질 리가 없지. 그가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기술업계의 지축을 흔드는 발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기술 컨퍼런스에서 터져 나왔다. 발표자는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조용히 M&A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유령 투자회사 아스트라이아 홀딩스였다. 그들은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기조연설을 통째로 사들였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들의 첫 번째 자체 개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아티나였다. 무대에 오른 아스트라이아의 유럽 지사장은 물론 한세리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었다. 이카루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을 시연했다. 아테나는 단순한 물류 예측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진화하는 지성이었다. 스스로 글로벌 변수를 학습하고 새로운 공급망 루트를 창출하며 심지어는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기까지 예측하여 물류 시스템을 미리 재편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발표자는 특히 아테나의 아키텍처 유연성을 강조했다. 아테나는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호를 울렸다. 우리는 구시대적인 독점 칩에 의존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테나는 현재 시장에 출시된 최신 상용 GPU 및 NPU와 완벽하게 호환되며 오히려 그 성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NPU 7칩 부족으로 신음하는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심장에 밝히는 비수였다. 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 초대형 스크린으로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하게 질려갔다. 저것은 한세리가 5년 전 그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했던 프로메테우스의 궁극적인 비전이었다. 그가 훔쳤지만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히 구현할 생각조차 못했던 바로 그 핵심 철학이 아테나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껍데기만 훔쳤다는 것을, 그리고 그 껍데기마저 이제 낡아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스트라이아 홀딩스의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기술의 진보가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유럽 지사장이 결정타를 날렸다. 오늘부로 기존 이카루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의 아테나로의 마이그레이션을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향후 3년간 이카루스보다 30% 저렴한 라이선스 비용을 보장합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발표가 끝난 직후 나스닥과 한국거래소에서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테나의 등장은 단순한 경쟁자의 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카루스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이미 납품 지연으로 불만이 쌓여 있던 고객사들은 아스트라이아의 무상 마이그레이션 제안에 앞다투어 문의를 넣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전화기가 불이 나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사기야. 기술 탈취라고. 강민준은 임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 아테나라는 놈들이 우리 이카루스 코드를 훔쳤다고 언론에 발표해 소송을 걸어. 하지만 RD 센터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이미 분석팀이 아테나에 공개된 아키텍처를 검토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아니,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이 우리 것을 훔친 게 아니라 우리가 5년 전에 버려진 프로토타입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미라지 이노베이션이 외부의 적 아테나에 의해 혼란에 빠진 바로 그날 밤, 한세리는 올림푸스의 지휘석에 앉아 두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이것은 외부가 아닌 내부를 무너뜨릴 트로이의 목마였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이카루스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바로 그녀 자신이 프로메테우스 시절에 심어두었던 관리자용 백도어를 이용했다. 강민주는 시스템을 훔쳤지만 그 시스템의 비밀 지도를 그린 사람은 바로 한셀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제로로서의 그녀의 능력은 지난 5년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녀는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방화벽을 유령처럼 통과했다. 그녀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적은 진실을 꺼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대신 강민준의 개인 서버와 회사의 중앙회계 서버에 잠입했다. 그곳에는 강민준의 모든 범죄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바이오 및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며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 내역, 정치권에 뿌린 불법 로비 자금 장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유포한 거짓 정보들, 그리고 5년 전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를 가로채면서 RD 팀원들에게 서명하게 했던 불법적인 기술량도 각서 원본 파일까지. 강민주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이 치명적인 증거들을 파기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세리는 이 모든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암호화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이 판도라의 상자는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주요 언론사 3곳의 탐사 보도팀, 그리고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기관 투자자들, 물론 아스트라이아는 제외였다에게 익명으로 발송되었다. 이메일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미라지 신기루, 속의 신기루, 강민준 회장의 사기 왕국. 폭풍이 몰아쳤다. 아테나, 쇼크로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던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주식은 오후에 터진 강민준 게이트로 인해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언론은 강민준의 횡령, 배임, 기술 탈취 의혹을 일면 톱기사로 대서특필했다. 금융감독원은 즉각 특별조사팀을 꾸려 미라지 이노베이션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주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니었다. 회사가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이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어떻게든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비상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제국은 단 이틀 만에 외부의 침공과 내부의 폭로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5년 전 한 여자를 내쫓으며 지었던 그 차가운 미소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세리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올림푸스의 화면 가득히 떠오른 강민준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5년 만에
처음으로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의 예고였다. 미라지 이노베이션은 더 이상 신기루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하게 불타며 무너져 내리는 폐허가 되었다. 강민준 게이트가 터진 지 일주일 만에 회사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주식 거래는 정지되었고 검찰의 압수수색은 연일 이어졌으며 주요 고객사들은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수천 명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술렁였다. 강민주는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간신히 구속은 면했지만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사실상 자신의 집무실에 감금된 신세였다. 그의 제국은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은 이제 미라지 이노베이션이 상장 폐지 후 파산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공중분해되어 헐값에 분할 매각될 것인지에 쏠려 있었다. 주주들은 단체로 소송을 준비하며 강민준의 사재라도 털어 손해를 보상받으려 발버둥 쳤다. 그 누구도 이 불타는 배에 감히 손을 내밀려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스트라이아 홀딩스가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섰다. 그들은 파괴자가 아니라 구원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아스트라이아 홀딩스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모든 발행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 텐더 오퍼리를 선언했다. 즉, 적대적 인수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들이 제시한 매수 가격은 교묘했다. 그것은 거래 정지 직전에 폭락한 주가보다는 30% 높았지만 불과 한 달 전 미라지가 최고가를 경신하던 시절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 중의 헐값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아스트라이아는 성명서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현 경영진은 부패했으며 주력 기술인 이카루스는 시대에 뒤떨어져 회생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성명서는 차가운 논리로 이어졌다. 다만 아스트라이아 홀딩스는 미라지가 보유한 일부 하드웨어 인프라 부동산 및 서버 자산과 데이터 센터 운영 노하우가 아테나 생태계의 보조 자산으로 활용될 약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공개 매수는 파산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될 소액 주주들에게 마지막 퇴로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제안입니다. 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블릿 PC로 그 성명서를 읽고 피를 토할 듯한 분노로 기기를 벽에 집어던졌다. 보조 자산. 인도주의적 차원? 저 유령 같은 놈들이 감히 자신의 평생의 역작을 폐품 취급하며 동량을 베풀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완벽한 능욕임을 깨달았다.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백기사, 화이트 나이트가 필요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비서실장에게 고함쳤다. 당장 국내 5대 그룹 오너라인에 전부 연락해. SK, 삼성, LG, 누구든 좋아. 내가 이 가격보다 10%만 더 높게 불러주면 경영권을 포함해 모든 걸 넘기겠다고 해. 아스트라이아 저놈들한테 회사를 넘기느니 차라리 경쟁사에게 헐값에 파는 게 낫다고. 그는 자신이 아직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그의 전화기는 바쁘게 돌아갔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침묵이거나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뿐이었다. 강 대표님, 지금 상황이 너무 검찰 수사건부터 해결하시는 게 혹은 내부 검토 결과 미라지사의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하여 유감입니다. 강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자신이 위기에 몰렸어도 미라지 이노베이션은 한때 시가총액 수십조에 달했던 거대 기업이었다. 어째서 단 한 명도 이 저렴한 매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그는 한세리가 이미 모든 길을 차단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세리와 아서 반스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몇 달간 물밑에서 치밀하게 작업해왔다. 강민준이 백기사를 찾기 위해 접촉할 만한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은 이미 아스트라이아의 친절한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첫째, 금융권이었다. 아스트라이아는 자신들이 미라지 회사채의 40%를 보유한 최대 채권자임을 모든 주요 은행에 통보했다. 만약 어느 은행이라도 강민준의 백기사에게 인수자금을 대출해 줄 경우 아스트라이아는 즉시 채권자 권리를 행사하여 미라지를 파산 신청해 버릴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백기사는 막대한 돈을 쓰고도 텅 빈 껍데기만 인수하게 되는 리스크를 안게 되었다. 어떤 은행도 감히 그 도박에 끼어들려 하지 않았다. 둘째, 잠재적 경쟁사들이었다. 한세리는 익명으로 각 기업의 M&A 전략팀에 내부자 정보를 흘렸다. 그 정보에는 강민준이 숨겨왔던 추가적인 부실 자산 내역, 이카루스 시스템이 라이프니츠사의 NPU 7칩 없이는 단 하루도 작동할 수 없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 그리고 그 칩의 공급사인 라이프니츠가 이미 아스트라이아 홀딩스에 인수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미라지를 인수하는 것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았다. 기술은 이미 죽었고 부채만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절박한 주주들이었다. 아스트라이아는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는 주주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만약 본 공개 매수가 실패할 경우 아스트라이아 홀딩스는 최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즉시 행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라지 이노베이션에 즉각적인 법정 관리 및 파산을 신청하여 채권 회수에 나설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주주 여러분의 지분 가치는 0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선택지는 명확했다. 모욕적인 가격이라도 받고 아스트라이아의 주식을 넘기느냐, 아니면 강민준과 함께 침몰하여 모든 것을 잃느냐. 소액 주주들은 물론이고 미라지에 거액을 물려있던 기관 투자자들까지 앞다투어 아스트라이아의 공개 매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다. 강민준을 지지하던 이사회마저 등을 돌렸다. 그들 역시 자신의 남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강민준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의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그에게 보고를 올리러 오던 임원들의 발길도 끊겼다. 50층의 호화로운 집무실은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어두워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가 발 아래 두었다고 믿었던 도시였다. 그는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포박되어 서서히 숨이 막혀가는 먹잇감에 불과했다. 적대적 인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신라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죽음의 선고를 기다리는 장소처럼 고요했다. 공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뿜는 긴장과 억눌린 분노, 그리고 값비싼 원두 커피의 향이 뒤섞여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좌석을 가득 메운 주주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후 자금, 자녀의 학자금, 혹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한 남자의 오만함과 함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뒷벽을 따라 도열한 기자단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와 같았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연단을 향해 있었고 그들의 손가락은 셔터 위에 민감하게 올려져 있었다. 그들은 피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IT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강민준이 몰락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 임시주주총회는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정확히 10분 늦게 강민준이 측면 비상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위풍당당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곁에는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측근 변호사들과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의 이사 2명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애써 빗어 넘긴 머리카락 밑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가 연단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장내에서는 나지막한 야유와 욕설이 터져나왔다. 사기꾼, 내 돈 돌려내. 강민주는 그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연단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미세한 떨림을 감추기 위해 반대편 손으로 연단의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자신에게는 아직 반격의 카드가 남아있다고 필사적으로 되뇌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사과 연설의 첫 문장을 읊었지만 그의 눈에는 진정한 반성 대신 궁지에 몰린 짐승의 도끼만이 서려 있었다. 지금 우리 미라지 이노베이션은 외부의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 전례 없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어 대신 공격을 택했다. 검증되지도 않은 아테나라는 기술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불법적으로 해킹한 내부 자료를 언론에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명백한 기업 사냥입니다. 그는 시장의 혼란과 주가 폭락의 모든 책임을 아스트라이아 홀딩스와 내부의 배신자들에게 돌렸다. 그는 자신이 횡령한 비자금과 불법 로비에 대해서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투자였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더 커지고 분노로 변해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먹으로 연단을 내리쳤다. 저 강민주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단 6개월의 시간만 더 주십시오. 저는 이미 이카루스를 뛰어넘는 차세대 프로젝트 미라지2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공개되면 아테나 따위는 거짓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객석 첫 줄에 앉아 있던 한 소액 주주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개발 완료. NPU7 칩 공급도 못 받아서 공장 문 닫게 생긴 주제에 당신은 끝까지 우리를 기만하고 있어. 그 외침은 도화선이 되었다. 당장 내려와. 검찰에나 가서 그 소리해.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준이 경비 요원들을 부르며 당황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장 뒤편에서부터 한 남자가 침착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통로를 걸어 나왔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으며 값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소란스러운 장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요한 권위를 풍겼다. 그는 보조 마이크 앞에 섰다. 의장.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소란을 뚫고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정회 혹은 표결 진행을 요청합니다. 임시의장 강민준이 아닌 중립적인 사회이사였다. 이 당황하며 물었다. 누구십니까? 발언권을 신청하지 않으셨잖습니까? 남자는 의장을 바라보며 가슴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제 이름은 최민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스위스 제네바 및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둔 아스트라이아 홀딩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대리인입니다. 아스트라이아라는 이름이 나오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카메라가 그 남자를 향했다. 강민주는 그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드디어 적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는 주주총회장입니다. 최 변호사. 강민준이 마이크를 빼앗듯 잡고 으르렁거렸다. 당신들이 적대적 인수를 선언한 건 알지만 당신들의 지분은 아직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어디서 감히 총회 진행을. 틀렸습니다. 강 대표님. 최 변호사는 강민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는 마치 학생의 숙제를 검사하는 교수처럼 자신의 팀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거대한 화면에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현재 주주 구성 도표가 나타났다. 아스트라이아 홀딩스는 어제 오후 50으로 공개 매수를 통해 보통주 28.7%를 확보했습니다. 강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28.7%. 그걸로는 어림도 없지. 아직 내 우호 지분이. 그리고 최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지난 72시간 동안 여기 계신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 투자자 5곳, 그리고 해외 투자 펀드 10곳으로부터 의결권 일체를 위임받았습니다. 스크린의 숫자가 바뀌었다. 위임 지분 22.5%. 최 변호사는 강민준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총합 51.2%입니다. 그는 회의장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선언했다. 바로 이 순간부로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의결권 과반수는 아스트라이아 홀딩스에게 있습니다. 이 총회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강민준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연단에 쓰러지듯 기댔다. 51.2%.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그가 백기사를 찾기 위해 5대 그룹의 문을 두드리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아스트라이아는 이미 물밑에서 모든 기관 투자자들을 설득 혹은 협박하여 의결권을 확보한 것이었다. 그들은 강민준이 파산과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대신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아스트라이아에 붙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건 무효야. 강민준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건 불법적인 의결권 매집이야. 당장. 모든 절차는 대한민국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 대표님, 최 변호사가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다. 그는 더 이상 강민준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듯 임시의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의장, 안건 상정을 요청합니다. 임시의장은 이미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최대 주주의 요청에 따라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첫 번째, 현 이사 전원의 해임안. 두 번째, 강민준 대표이사의 해임안. 세 번째, 아스트라이아 홀딩스가 추천하는 신규 이사진 선임안입니다. 지금 즉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은 무의미했다. 강민준 측의 변호사가 절차상의 하자를 외치며 고함을 질렀지만 최 변호사는 51.2%의 의결권이 담긴 전자투표 버튼을 눌렀다. 찬성, 거대한 스크린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었다. 모든 안건이 51.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안건 1, 가결, 안건 2, 가결, 안건 3, 가결. 강민준은 그 붉은색 가결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끝났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아니, 훔쳐서 이룩한 제국이 단 1분 만에 이름도 모르는 법률 대리인의 손가락 하나로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자신이 5년 전 한셀이라는 젊은 개발자의 모든 것을 빼앗을 때 얼마나 쉬웠는지 역설적으로 떠올렸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폭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안도감에 가까운 술렁임이었다.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이제 젠 대표이사가 된 강민준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졌다. 그는 더 이상 울부짖을 힘도 없었다. 그는 연단에 주저앉아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최 변호사는 새로 선임된 아스트라이아 측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퇴장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곧이어 보안 요원들이 연단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더 이상 강민준의 부하가 아니었다. 그들은 새로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직원일 뿐이었다. 나가셔야 합니다. 강민준 씨. 그들은 강민준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이거 놔. 이거 못 놔. 여긴 내 회사야. 내가 만든. 그의 발악은 수많은 카메라의 셔터 소리에 묻혔다. 그는 5년 전 한세리가 빗속으로 쫓겨났던 것보다 훨씬 더 치욕적인 방식으로 수백 명의 주주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세운 제국의 심장부에서 질질 끌려나갔다. 그 시각 서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올림푸스의 지휘 통제실. 한세리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가는 강민준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아서 반스가 조용히 서서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훌륭한 연극이었어, 세리. 완벽한 각본이었군. 한세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5년 전 폭풍우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처럼, 아니, 그날보다 더욱 차갑고 고요했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 속 강민준이 아니라 그 옆에 작게 표시된 미라지 이노베이션 자산 실사팀 현장 진입 완료라는 녹색 신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강민준의 몰락은 복수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한 긴 과정의 첫 번째 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었다. 강민준은 제거되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썩게 만든 폐허 위에 자신이 원래 구상했던 진정한 프로메테우스, 즉 아테나의 제국을 건설해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서, 서울행 비행기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제가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주주총회라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미라지 이노베이션 타워는 거대한 유령선처럼 서울 도심에 서 있었다. 빌딩 외벽에 붙은 마이레이즈, 아이엔 에노베이션스라는 거대한 은색 로고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의 영혼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다. 직원들은 출근은 했지만 그 누구도 평소처럼 일하지 않았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어제 주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왕조 교체에 대해, 그리고 회사를 집어삼킨 미스터리한 아스트라이아 홀딩스에 대해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로비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스트라이아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그 회사의 실체나 새로운 주인의 얼굴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체불명의 심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저 어제 연단에 섰던 얼음처럼 차가운 법률 대리인 최민식 변호사만이 그들이 아는 전부였다. 오전 10시 정각 로비의 거대한 이중 유리문이 안쪽으로 부드럽게 열렸다. 시끄럽던 로비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멎었다. 가장 먼저 들어선 것은 어제 본 최민식 변호사와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낯선 얼굴의 남녀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좌우로 갈라서며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대열의 중심에서 한 여자가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또각, 또각, 또각. 정적에 휩싸인 로비 전체에 오직 그녀의 하이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을 재는 메트로놈처럼 정확하고 무자비하며 망설임이 없었다. 그 소리는 로비에 모여있던 모든 직원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 바로 그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짙은 차콜 그레이 색상의 파워슈트를 입고 있었다.
재단사의 솜씨가 분명한 슈트는 그녀의 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고 그 선은 날카로운 칼날을 연상시켰다. 길게 기른 머리카락은 실한 올 흐트러짐 없이 뒤로 단정하게 묶여 그녀의 목선과 얼굴 윤곽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가 거의 없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화장보다도 더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그곳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앞만 바라보며 걸었다. 그녀의 시선은 로비 반대편 끝에 있는 오직 최고 경영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 뱅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아스트라이아의 인수팀 역시 그녀와 똑같은 속도와 표정으로 완벽한 침묵 속에서 그녀를 호위했다. 그때였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매니저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사기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유령이라도 본 듯 입을 가렸다. 맙소사. 저 여자? 그녀의 속삭임은 바이러스처럼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다. 누구? 아스트라이아의 그 회장인가? 아니야. 저 얼굴, 설마. 몇몇 고참 직원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5년 전 바로 이 로비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보안 요원들에게 거의 끌려나가다시피 했던 그 젊은 개발자. 강민준 대표에게 무능하다는 모욕과 함께 버려졌던 빈 종이 상자 하나만을 들고 있던 그 여자. 한세리, 팀장.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내뱉었다. 그 순간 5년 전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던 모든 직원들의 뇌리가 하얗게 타들어갔다. 그날 그들은 감히 강민준의 눈밖에 날까봐 두려워 그녀를 외면했었다. 어떤 이들은 뒤에서 그녀를 비웃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쫓겨났던 그 한세리가 이 빌딩의 새로운 주인, 아스트라이아 홀딩스의 회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복귀가 아니었다. 이것은 부활이었고 심판이었다. 그들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스트라이아의 무자비한 적대적 인수는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이라는 세월을 들여 치밀하게 계획된 한 개인의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관하고 동조했던 과거의 죄가 이제 실체가 되어 눈앞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한세리는 그들의 경악과 공포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감히 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강민준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이미 아스트라이아 측에서 파견한 보안 요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문은 그녀가 도착함과 동시에 소리 없이 열렸다. 그녀와 최 변호사 그리고 핵심 인수팀 몇 명만이 그 황금빛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문이 닫혔다. 로비에 남겨진 직원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로비는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쥔 주인이 자신들이 한때 경멸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공포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엘리베이터는 50층을 향해 소리 없이 상승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최민식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강민준 전 대표는 지금 집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안팀이 이미 통제 중입니다. 한세리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딩! 50층 펜트하우스 집무실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거대한 이중문이 눈에 들어왔다. 한때 그녀에게는 신의 영역처럼 느껴졌던 강민준의 권력이 응축된 장소였다.
지금 그 문 앞에는 아스트라이아의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한세리는 거대한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마지막 흔적을 치우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강민주는 어제 주총장에서 끌려나간 후 법적인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실상 이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못해 턱수염이 거칠었고 최고급 실크 셔츠는 구겨진 채땀 냄새를 풍겼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골프 트로피와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값싼 종이 상자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으며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아스트라이아, 감히 누군지도 모르는 놈들이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는 인기척을 느꼈지만 자신을 감시하는 보안 요원들이라고 생각했다. 벌써 쫓아낼 시간이냐, 이 개자식들아. 내 물건 아직. 그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짙은 슈트를 입은 낯선 무리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여자. 그의 뇌가 눈앞의 광경을 즉시 처리하지 못했다. 저 여자는 누구지? 한세리는 강민준의 책상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리고 그가 망가뜨린 이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5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30층의 구식 인테리어와는 비교도 안 되는 호화로운 가구들, 벽을 가득 채운 현대 미술품들, 그리고 그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거대한 통유리창. 강민준의 눈이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5년 전의 기억이 비에 젖어 비참하게 떠나가던 그 여자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기억이 눈앞에 차갑고 권위 있는 여성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너.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자신이 싸던 종이 상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는 간신히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한세리, 네가 어떻게? 그는 이 모든 적대적 인수, 아테나라는 괴물 같은 기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치밀한 내부 고발,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아스트라이아 홀딩스의 미스터리한 회장이 네가 그년이었어? 강민주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갔잖아. 내가 봤어. 한세리는 그제야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분노, 혹은 기쁨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통유리 창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그가 30층에서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내려다보았을 바로 그 풍경이었다. 여긴 50층이군요. 한세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전망이 훨씬 좋네요. 그녀는 천천히 강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이 그가 붙잡고 있는 초라한 종이 상자로 향했다. 5년 전 그녀가 자신의 물건을 담아야 했던 바로 그 종류의 상자였다. 그 상자, 낯이 있군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강민주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이 여자가 자신이 벌레처럼 밟아버렸다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지난 5년간 자신을 사냥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진실이 그의 남은 이성마저 파괴해버렸다. 그 상자, 낯이 일군요. 한세리의 목소리는
방 안의 비싼 마호가니 가구와 부드러운 카펫이 모두 흡수해버릴 것처럼 낮고 조용했지만 강민준의 귓속에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들고 나갔던 그 누런 종이 상자와 지금 강민준이 자신의 화려한 트로피를 담고 있는 상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조롱이나 경멸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네, 내년이. 강민주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책상을 방패 삼아 그녀와 거리를 두려 했었다. 그의 뇌는 이 불가능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미친 듯이 발악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네 따위가 빈손으로 쫓겨난 밑바닥 프로그래머년이 어떻게 아스트라이아를. 그는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훔쳤구나. 너도 내 기술을 훔친 거야. 아니면, 그래, 늙은 스폰서라도 물었겠지. 몸이라도 팔았나.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 가장 추잡하고 유일한 방어 기제였다. 그는 그녀를 다시 5년 전에 그 비참한 여자로 끌어내려야만 했다. 하지만 한세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구두굽이 카펫에 밟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만 강민주는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다가오는 듯한 압박감에 숨이 막혔다. 수고했어요, 강민준 씨. 한세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5년 전 30층 회의실에서 그가 자신에게 던졌던 바로 그 첫마디였다. 강민주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정말 야심찬 노력이더군요. 당신 같은 CEO 직급에는 과분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나는, 당신은 5년 전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한세리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강의실의 교수처럼 차갑고 분석적으로 변해 있었다. 당신은 내가 프로메테우스를 완성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걸 통째로 훔치면 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강민준 씨, 당신이 훔쳐간 건 고작 미완성된 프로토타입의 껍데기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책상, 이제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그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었다. 당신은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건 진화였죠.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고 하드웨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하는 생태계. 하지만 당신은 뭘 했죠? 당신은 그걸 이카루스라는 촌스러운 이름으로 포장해서 특정 하드웨어, 그 NPU 7칩 안에 가둬버렸어요. 그 칩은 업계 최고였어. 내년이 설계한 거잖아. 강민준이 쉰 목소리로 반박했다. 맞아요. 내가 설계했죠. 한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이 그 칩 없이는 단 하루도 시스템을 돌릴 수 없을 거라는 것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으로 눈이 커지는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독일 드레스덴의 라이프니츠 마이크로테크. 정말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있는 작고 유능한 회사죠. 그녀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 같은 미소가 스쳤다. 당신이 나를 해고하고 이카루스로 첫 번째 수익을 내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나는 내 첫 번째 투자금으로 그 회사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당신이 바이오와 리조트 사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을 때 나는 3년 전에 이미 그 회사를 완전히 인수했고요. 강민준의 입이 벌어졌다. 그를 괴롭혔던 공급망 문제는 불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전략적 포위망이었다. 당신은 내가 단순히 기술을 되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난 당신의 기술에 관심 없었어요. 강민준 씨, 나는 당신이 딛고 선 땅, 당신이 숨쉬는 공기, 당신의 생명줄, 그 모든 것을 사러 온 거니까. 말도
안 돼. 그럼 아테나는 한세리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내가 5년 전에 당신에게 보여주려 했던 프로메테우스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이 수익성이 없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이상적인 모델이죠. 당신이 5년간 껍데기를 붙들고 자만심에 취해 있는 동안 나는 캘리포니아의 차고에서 진정한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카루스를 잡아먹을 괴물을요. 강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지난 5년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는지 깨달았다. 그의 성공, 그의 명성,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실은 그녀가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했다. 그는 스스로를 천재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떻게 자금이 그 모든 인수를 당신은 오만했으니까요. 한세리가 그를 돌아보며 일침을 가했다. 당신의 오만함이 나의 가장 큰 투자자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능한 년으로 규정하고 5년 내내 단 한 번도 내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죠. 당신은 당신의 눈앞에 있는 경쟁자들, 헤르메스 같은 이류들과 싸우느라 바빴지만 정작 당신의 머리 위에서 거미줄을 치고 있던 나는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시 다가왔다. 이제는 그가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를 올려다보는 처지가 되었다. 5년 전 30층에서 그가 그녀를 내려다보던 그 구도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당신은 백기사를 찾으려 했죠. 내가 당신의 모든 금융권과 경쟁사들의 길을 막아설 거라는 건 예상 못했나요? 내가 당신의 회사채 40%를 쥐고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건 몰랐나요? 그리고 당신의 그 더러운 비자금 장부, 그녀의 목소리가 경멸로 싸늘해졌다. 5년 전 당신은 내 서버에서 내 기술을 훔쳐갔죠. 난 그저 내 것을 되찾으러 당신 서버에 잠시 들렀을 뿐이에요. 고맙게도 당신은 당신의 모든 범죄 기록을 아주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해 두었더군요. 무능한 프로그래머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죠. 강민주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였다. 그의 자존심, 그의 이성,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 그는 한셀이라는 거대한 지성의 먹잇감에 불과했다. 왜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왜 이렇게까지 그냥 회사를 빼앗으면 됐잖아.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한세리는 그의 눈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5년 전 그가 절대로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5년 전 이 빌딩 로비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내 프로젝트, 내 직장,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깊고 어두운 고통으로 흔들리는 듯 했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강철로 변했다. 그때 당신은 30층, 바로 이 빌딩 어딘가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었겠죠. 그녀는 일어섰다. 당신은 아마 웃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보면서 당신은 그날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이 틀렸어요. 당신은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빼앗지 못했거든요.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5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압도적인 전경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 의지를 빼앗지 못했어요. 당신이 날 빈손으로 내쫓았을 때 난 다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바로 그 기술로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국을 건설해서 당신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녀는 강민준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5년 동안 내 그림자 속에서 내가 버린 껍데기를 가지고 왕 노릇을 한 광대에 불과했어요. 강민준 씨.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이 없다는 듯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최민식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강민준 씨. 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강민준의 이름 앞에서는 전 대표라는 호칭조차 생략했다. 보안팀, 이분의 개인 물품 정리를 도와드리세요. 그리고 즉시 건물 밖으로 정중하게 모셔다 드리고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이미 10분이 지났군요.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멍하니 앉아있는 강민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이거 놔. 여긴 내 회사야. 내 거라고. 한세리,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널. 그의 저주와 발악은 50층의 두꺼운 방음문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점점 희미해졌다. 쾅,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한세리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준이 끌려나간 문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입가에 5년 전 강민준이 지었던 그 경멸적인 미소가 아닌 모든 것을 이룬 자의 차갑고도 완전한 승리의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아주 잠깐 머물렀다. 사라졌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되었다. 강민준이 굴욕적으로 쫓겨난 50층의 집무실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의 과시욕과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값비싼 가구, 조각상, 정체불명의 현대 미술품들은 모두 하룻밤 사이에 치워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텅 빈 공간은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다. 한세리는 그곳에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는 대신 그 텅 빈 공간을 임시 전쟁 상황실로 바꾸었다. 이제 이곳은 미라지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아스트라이아 홀딩스 한국 지부의 임시지휘 통제센터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리창에는 밤새 그녀가 검토한 수십 개의 데이터 스트림과 구조 조정안의 홀로그램이 희미하게 반사되었다. 그녀에게 복수의 단맛을 음미할 시간은 사치였다. 강민준이라는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은 수술의 시작일 뿐, 이제 그녀는 썩어 문드러진 조직을 살려내고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최 변호사님, 법무팀 진행 상황은? 그녀는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물었다. 그녀의 뒤편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에는 아스트라이아에서 파견된 핵심 인수팀과 어제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최민식 변호사가 태블릿을 넘기며 보고했다. 오늘 오전 9시부로 강민준 및 기존 이사진 7명 전원에 대해 4조 5천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업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개인 자산은 즉각 가압류되었습니다. 잘했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회수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다음 사람을 지목했다. 재무팀장. 아스트라이아에서 파견된 날카로운 인상의 재무 책임자가 즉시 일어섰다. 네, 회장님. 현재 파악된 미라지의 총 부채는 예상보다 15% 더 많은 7조 8천억 원입니다. 특히 강민준이 벌여놓은 바이오 및 리조트 사업은 즉각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매달 수천억의 적자를 청산하세요. 한세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즉시 단 하루의 유예도 없습니다. 미라지 이노베이션, 아니, 이제부터 아스트라이아 코리아입니다. 아스트라이아 코리아는 핵심 기술 외에 모든 비관련 자산을 매각합니다.
그 매각 대금은 최우선적으로 부채 상환과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 아테나의 국내 인프라 구축에 투입합니다. 그녀의 결정은 기계처럼 빠르고 단호했다. 하지만 회장님, 기존 미라지에서 유임된 몇 안 되는 임원 중 하나인 기획조정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바이오와 리조트 사업은 강 대표가, 아니, 강민준 씨가 공을 들인 사업입니다. 지금 청산하면 수천억의 손실이. 한세리의 차가운 시선이 처음으로 그에게 향했다. 공을 들였다고요? 그건 공을 들인 게 아니라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도박을 한 겁니다. 실장님, 그녀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그 도박이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가는 동안 그에게 노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비위를 맞추며 그럴듯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었습니까? 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민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곳에 더 이상 그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꾼이나 무능한 방관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녀는 다시 상황실 중앙으로 돌아섰다. 감사팀, 오늘부로 전 임직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합니다. 대상은 강민준 재임 5년간의 모든 인사고과 프로젝트 성과,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이것은 청산의 시작이었다. 한세리는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독버섯 같은 인맥과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로 작정했다. 지난 5년간 강민준의 옆에부터 온갖 불법과 편법을 주도했던 임원들은 그날 오후로 전원해고 통보를 받았다. 법인 카드로 유흥을 즐기고 실적 없이 아첨만으로 승진했던 중간 관리자 수백 명이 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회사는 공포에 휩싸였다. 한세리의 피바람이라는 소문이 사내 메신저를 뒤덮었다. 모두가 그녀를 5년 만에 돌아온 냉혹한 복수의 화신으로만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한세리의 계획의 절반만을 본 것이었다. 그녀가 휘두르는 칼은 파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정지 작업이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세리는 50층이 아닌 15층의 RD 센터로 내려갔다. 그곳은 한때 그녀가 프로메테우스를 꿈꾸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강민준에 의해 예산이 삭감되어 가장 낙후된 부서로 전락해 있었다. 그녀가 복도를 걷자 남겨진 몇 안 되는 엔지니어들이 유령이라도 본 듯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대부분 강민준의 이카루스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개발자들이었다. 그녀는 가장 구석진 자리, 창문도 없는 작은 사무실 앞에서 멈춰섰다. 그곳에는 5년 전 세리와 함께 프로메테우스의 초기 모델을 설계했던 수석 엔지니어 박진수 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한때 세리와 함께 밤을 새우던 열정적인 천재였지만 지금은 강민준에 의해 사실상 업무 배제 조치를 당해 무의미한 코드 검수 작업이나 하고 있었다. 박진수 팀장은 고개를 들었다가 눈앞에 서 있는 한세리를 보고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다. 한 팀장, 아니,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는 5년 전 그녀가 쫓겨나던 날,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모니터 뒤에 숨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박 팀장님. 한세리의 목소리는 50층에서와는 달리 아주 미세하게 남아 따뜻한 기류가 섞여 있었다. 아직 그 낡은 기계식 키보드를 쓰고 계셨군요. 손목에 무리가 갈 텐데. 그녀는 5년 전과 똑같은 그의 책상 위를 바라보았다. 박 팀장님. 그녀가 본론을 꺼냈다. 강민준은 프로메테우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 잠재력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통제할 자신도 없었죠. 그래서 그는 그걸 껍데기 안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그녀는 박진수 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지난 5년간 아테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나를 이곳 한국 땅에 심을 겁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박 팀장님. 당신과 저기 숨어 있는 저 진짜 엔지니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박 팀장 너머로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이쪽을 훔쳐보는 개발자들을 가리켰다. 당신 같은 분들이 지난 5년간 여기서 겪었을 모멸감과 좌절감 잘 압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RD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민준이 삭감했던 당신들의 연구 예산, 오늘부로 10배 증액합니다. 지난 5년간 동결되었던 당신들의 연봉,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박진수 팀장님. 그녀는 박 팀장에게 손을 내밀었다. 오늘부로 당신을 아스트라이아 코리아의 RD 총괄센터장 CTO로 임명합니다. 박진수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지난 5년간 잃어버렸던 개발자로서의 자존심과 열정이 다시 심장에서 뛰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저는 아무 말 마세요. 세리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우리는 5년의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제 따라잡아야죠. 아테나의 전체 소스, 코드와 아키텍처 데이터를 지금 즉시 15층 서버로 전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은 아스트라이아의 핵심 기술 기지가 됩니다. 청산과 재건은 동시에 이루어졌다. 부패한 상층부는 무자비하게 척결되었고 억압받았던 실무 기술진은 파격적으로 등용되었다. 회사는 거대한 충격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한세리는 해고된 수백 명의 자리를 새로운 피로 채웠다. 그녀는 아테나를 공개했을 때 시장에서 확보했던 최고급 인재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제로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부터 눈여겨보았던 한국인 천재 개발자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세리는 전 직원이 지켜보는 사내 방송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50층의 공허한 집무실이 아닌 열기로 가득 찬 15층 RD 센터에서 박진수 신임 CTO와 함께였다. 아스트라이아 코리아 임직원 여러분, 저는 한세리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조조정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정상화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이 회사를 병들게 했던 바이러스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카메라 렌즈를 뚫고 각자의 모니터를 지켜보는 모든 직원의 눈을 마주하는 듯했다. 강민준이 만든 신기루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체를 만들 것입니다. 이카루스는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폐기됩니다. 우리의 미래, 그리고 아스트라이아 코리아의 유일한 심장은 바로 이 아테나입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박진수 CTO에게 신호를 보냈다. 박진수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아테나의 압도적인 성능이 담긴 시연 영상을 재생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미래입니다. 한세리가 영상을 배경으로 다시 말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안락한 일자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성장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만큼 공정하게 대우받을 기회를 약속합니다. 부패한 권력에 줄을 서는 대신 오직 실력과 열정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약속합니다. 그녀는 연설을 마치고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5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진짜 혁신을 만들어 갑시다. 방송이 끝났을 때 RD 센터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억압을 뚫고 나온 희망의 함성이었다. 한세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제국을 위한 첫 번째 벽돌을 올렸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민준의 탐욕과 허영으로 가득 찼던 50층의 호화로운 집무실은 이제 그 주인을 닮아 차갑고 기능적인 공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불필요한 장식품과 과시용 가구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3면의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투명 데이터 월이 설치되었다. 그 위로는 전 세계 물류 흐름과 아테나의 연산 데이터가 푸른빛의 강물처럼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빌딩의 이름도 공식적으로 미라지 이노베이션에서 아스트라이아 코리아 타워로 바뀌었다. 한때 부패와 공포로 정체되었던 이 거대한 건물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술 허브의 심장이 되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특히 15층 R&D 센터는 박진수 CTO의 지휘 아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테나의 차세대 버전을 개발하는 열기로 뜨거웠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는 직원은 없었다. 오직 실력과 논리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치열한 토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세리는 자신의 집무실 중앙에 서서 아스트라이아 코리아가 지난 6개월간 이룩한 성과가 담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테나는 강민준의 낡은 이카루스를 사용하던 기존 고객사들을 완벽하게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까지 무섭게 빼앗아왔다. 아테나를 도입한 기업들은 평균 35%의 물류 비용 절감과 50%의 예측 정확도 향상이라는 경이적인 결과를 경험했다. 시장은 아테나 쇼크에 휩싸였고 아스트라이아 코리아의 기업 가치는 6개월 만에 과거 미라지 이노베이션의 최고점 시절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회장님, 박진수 CTO가 가벼운 노크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6개월 전 절망에 빠져 있던 한직 개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 대신 편안하지만 깔끔한 스웨터를 입은 그는 자신감과 총명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방금 프로젝트 헬리오스 1차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센터장. 한세리가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프로젝트 헬리오스는 아테나의 다음 단계, 즉 물류를 넘어 전 세계 에너지망을 최적화하는 그녀의 새로운 야심작이었다. 데이터 보내주시면 저녁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로 서울의 전경과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펼쳐져 있었다.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들고 온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회장님, 혹시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한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뉴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죠? 강민준 전 대표 말입니다.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법원 포토라인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의 모습은 사라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살이 빠져 수척해진 절망에 빠진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오늘 오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진수가 기사 제목을 읽어내려갔다. 강민준 전 미라지 대표 7조 원대 분식 회계,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5년 전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원천 기술 탈취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5년, 그것은 사실상 그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음을 의미하는 형량이었다. 그가 그동안 축적했던 모든 개인 자산은 아스트라이아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의 배상금과 주주 집단 소송의 위자료, 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으로 추징되어 말 그대로
빈손이 되었다. 그가 5년 전 한세리를 내쫓으며 조롱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집무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한세리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통쾌한 웃음 혹은 씁쓸한 동정. 하지만 한세리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늙고 패배한 남자의 사진을 이미 연산이 끝난 하나의 데이터처럼 담담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법의 심판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려졌군요. 그녀는 태블릿을 박진수에게 돌려주었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박 센터장. 하지만 우린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강민준이라는 존재를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로 완벽하게 옮겨버린 듯했다. 박진수는 그녀의 그 절대적인 평온함에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다시 혼자가 된 한세리는 천천히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50층의 높이에서 한강이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이 빌딩 1층에서 쏟아지는 폭우를 맞으며 서 있던 자신의 비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30층 어딘가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을 강민준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녀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만함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동안 그저 자신의 길을 걸었을 뿐이다. 그녀는 그가 훔쳐간 껍데기에 연연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이 꿈꿨던 진정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녀의 복수는 파괴와 증오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교조차 불가능한 압도적인 성공과 그가 망가뜨린 모든 것을 더 위대하게 재건하는 창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강민주는 그녀의 적수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녀의 여정에서 만난 극복해야 할 오류, 에러에 불과했다. 이제 그 오류는 수정되었고 시스템은 정상화되었다. 한세리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강 너머 헬리오스가 밝힐 더 먼 미래의 수평선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서울의 태양은 그녀의 새로운 제국 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